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화가 밀레 곁에는 신앙이 깊은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떠날 때에도 할머니는 밀레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성실한 것을 보느니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을 보겠다. 그 후 당대 가장 위대한 화가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밀레가 그린 모든 그림에서 할머니께 받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밀레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죠. 기억해라. 너는 화가이기 전에 기독교 신자다. 목사님 훌륭한 예술가 곁에 더 훌륭한 조부모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 또 이런 신앙의 멘토가 있다는 것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데모디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유명한 사람들, 뭐 워싱턴이고 링컨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밀러의 그림이 사실 별 가치가 없다가 공매가 돼가지고 아마 비싼 가격에 팔렸을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당대에는 그렇게 유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또 죽은 후에 그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모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작품 이런 게 다 신앙에서 우러나왔다고 하는 데서 더 깊이 인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또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교훈이 가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젊은 세대들은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뭐 아나 자기네들 변화되는 급변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부모가 골동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교양 또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의지, 신앙 그런 걸 본받았으면 참 후세들이 자기 나가는 길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그걸 잊어버리는 자녀들은 불행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오랜 시간 장애우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해오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임대진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 목욕 봉사가 혹시 간증거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목욕 봉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네, 목욕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에 살게 되면서 아내가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집 주변에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가 있었고 또 그 기독초등학교에서 아이를 입학하는 어떤 조건이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봉사를 본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봉사를 입학을 시키기 위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아내가 또 권하고 하니까 그래 또 아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자는 생각에서 봉사를 시작했었고 그 봉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 건데 아이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봉사를 2년 달아서 하게 된 겁니다.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이제 둘 다 이제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2년 봉사하고 나서 그만두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그냥 조금 좋은 봉사인 것 같아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한 게 이렇게 그만 1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때밀이 변호사, 때변이라는 별칭을 갖고 계신데 그럼 이렇게 봉사하시는 게 알려진 건 언제부터이신가요? 알려진 것은 그 2015년 이렇게 이제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법조 봉사 대상을 받으면서 그때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상을 수상하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인터넷에 쫙 뜨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좀 보고 놀랬었고, 근데 어떤 우리 크리스찬 기자분이 저한테 때밀이 변호사, 때변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호칭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들이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목욕을 하러 오면은 우리 임 변호사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봉사하시는 거군요. 네. 저희 중앙교회에 보면, 저희 중앙침례교회 보면
이제 장애우들이 그 중앙 통로에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세 번째 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전부 다 우리 이제 같은 남전도의 식구들이 한 분씩 휠체어 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목욕을 해드리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원래 뭐 남을 씻겨드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씻어도 이렇게 개운한데 남까지 이렇게 씻겨드리고 그 기쁜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니까 저 역시 뭐 개운하죠. 아주 예, 상큼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데 네. 검찰이나 판사를 안 하고 왜 변호사로 네. 가셨어요?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이제 아내가 이제 저보다 시험을 이제 2년 먼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하고 고시? 예, 사법시험. 예. 사법시험을 아내는 27기이고 저는 29기로 합격했는데 제가 연수원 들어갈 즈음에 아내는 이제 연수원 나오는 시기였는데 그때 아내가 이제 법원을 지원해서 이제 법원으로 됐었고 저는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두 사람이 현직에 나가면 옮겨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또 연수원에는 또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모두 감안해서 변호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변호사를 하게 그럼 됐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하시면서 네. 부인께서는 판사, 네. 부장판사. 지금은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 아내가 네. 판사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네.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까? 그렇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점이 불편해요?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 저 변호사가 누구 판사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법정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또 모든 서면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어떤 실력의 평가는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법정에서 변론할 때나 서면을 제출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맡은 사건이 예. 우리 아내에게 떨어졌다. 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뭐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이니까 네. 대부분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와서 예. 저쪽 상대방은 돈도 많고 힘 있는데 네. 대부분 판검사가 그쪽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90%인데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아내가 법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법원은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의 의견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의 이제 변호사 선임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재판에 영향이 받지 않게 참 법원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해하고 이제 알고 미국에 있습니다. O.J. 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였는데 네. 카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얼마나 변호를 잘했던지 네. 무죄로 나온 거야. 네. 그건 변호사 덕이죠. 이제 우리가 아이언사이 같은 영화들 본다 하더라도 텔레비에 네. 그 유명한 변호사들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은 죄인인데 네. 죄 안 증거로 석방이 되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 네. 미국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네.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그러한 유명한 변호사 변론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온 사건이 덜어 있습니까? 아마 법원에서 이제 그 무죄를 주장을 하더라도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 아마 지금 결국은 뭐 이제 그 어떤 유무죄의 심정이라는 것이 판사로 하여금 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의심의 침묵을 명할 정도의 어떤 합리성이 인정돼야 유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유죄 심정이 형성이 안 되면 무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는 유죄가 하더라도 어떤 정말 내 의심에 내 양심에 정말 이거는 의심이 없다, 여지 없다 이럴 때 유죄를 하도록 이렇게 교과서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대로 또 가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아마 판사님들이 고민하고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 변호사님은 예.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변호사 선임료도 없고 그런 사람들 국선 변호사를 쓰잖아요. 네. 그런 봉사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국선 사건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도 있는데 또 그 외에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아닌 이제 또 국선을 공익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들이 하도록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거의 한 달에 뭐 몇 건씩은 국선 사건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수임료가 없고 그거는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해주고. 많지는 그러면 않은데,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네. 신문에 이제 떠들썩하게 나와서 어떤 변호사는 사건 하나 50억을 받았다, 네. 100억을 받았다. 네. 우리 일반 평민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렇게 많이 수임료를 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가 네. 있겠죠. 선임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은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선임을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겠죠. 네. 정말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들죠. 근데 수임료가 정말 그 많은 액수로 받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액수를 넘어서 받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도저히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수임료가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이제 어떤 재판의 변론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임했다든지 뭐 그런 좀 의심의 여지가 좀 사실은 있죠. 그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변호사인 저로서도 다른 변호사가 그렇게 했다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은 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 변호사님은 네. 예를 들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네. 중에서 내가 꼭 변호사 필요한데 네.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네. 그러나 이제 사건이 네. 네. 뭐 다른 지역에 네. 계류가 돼 있다. 네. 그런 사건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다른 뭐 지역이 멀어서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등록이 되면 변호사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다 대한민국 어느 법원이든 사건을 맡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역시도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까 그 진행 중인 사건에서 다시 새로운 사건을 선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맞아야죠. 도저히 그 시간을 뺄 수 없을 만큼 좀 이렇게 촘촘하다면 사실은 또 충분한 변론을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은 의뢰인한테 양해 구하고 이러이러합니다. 제 입장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또 선임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임 변호사님이 내가 사건 10건을 맡았다. 네. 그중에서 내가 이게 승소한 사건은 8건이고 네. 내가 진 사건은 2건이다.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양반 참 변론 잘하나 보다. 네. 내가 그럼 임 변호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대부분 국선 변호사가 된다. 네. 국선 변호사가 되면은 이길 확률이 적지요. 국선 변호사라서 이기지 못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법원도 또 국선 변호사라고 해서 사건을 소홀히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국선 사건이면 물론 의뢰인한테 직접 선임료를 받은 게 아니니까 결과에 대한 부담은 좀 적습니다. 이게 그 피고인이 꼭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다든지 구속이 안 되어야 되는데 구속된다든지 이럴 때는 결과에 대한 부담은 적은데 의뢰인들이 원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부분들은 최대한 또 변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임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건 참 잘 됐다. 네. 내가 보람을 느낀다. 네. 그런 사건이 네. 이제 가끔씩은 있죠.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좀 오래 전에 했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짜장면 배달원이 그 배달을 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꼬마 이렇게 학생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꼬마가 이제 배달원이 자기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몸을 만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부모한테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니까는 이제 경찰이 와서 배달원을 잡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잡으면 아마 그 배달원의 핸드폰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혹시 이제 엄란한 영상이 없는지 그런 거라도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심적인 부분이 아이의 만진 동기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핸드폰 뭐 컴퓨터 이런 부분도 그런 게 없었고 전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제가 열심히 변론을 해가지고 한번 무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보람되죠. 보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하시면서 네. 이제 교회 나가시는 분이니까 네. 전도회 계기도 덜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변론을 하지만 제가 변론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늘이 감동할 수 있게 꼭 제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진인사 대천명.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변호사가 하는 변론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지만 그 움직이는 사람은 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뜻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면 변호사님 그 변호사 시험을 10년간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10년간 준비하게 된 거는 뭐 사실은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기와 뜻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처음에 법대를 진학하게 될 때는 저희 형님이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습니다. 의대를 다니시다가 제가 대학 입학할 즈음에 형님이 의대를 이렇게 사정상 이제 그만두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시고 실망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고3 때 이제 진학을 저는 사실은 뭐 영문학과, 정치학과 이런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법대로 진학을 이제 하게 됐죠. 조금 법대가 다른 과보다 이제 커트라인 좀 높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법대를 진학을 했었고 사법시험을 이제 10년을 준비하게 된 것은 처음에 법대 진학을 하니까 대부분의 동기생들이 조금씩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가고 뭐 고시원으로 가고 이제 뭐 절로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주위에 사라지고 하니까 이제 시험 준비를 하나 보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버님이 계속 편지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10년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10년이라는 게 조금은 이제 88년도부터 목사님 제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시험을 봤는데 대학교 3학년 때가 88년도인데 그때는 조금 이제 연습 삼아 이렇게 시험 보고요.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7, 8년 동안은 정말 시험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게 아닌가. 그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럼 그 기간에 연애도 안 하시고. 연애요. 연애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학교에 고시반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는데 학교에 고시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학교 그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제 아내도 같이 이제 학교 고시반에 입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고시반 내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고 연애도 하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연애 뺏기는 시간에 고시 공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고시반 안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점심시간에 데이트하고 점심시간 밥 먹고 나서 산책하면서 이제 공부 겸 물어보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거기서 아내가 먼저 패스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낭중에 패스 2년 후에 됐는데 실망감은 없었어요? 이제 고시반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모의 시험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모의 시험 보고 이럴 때는 또 아내는 약간 준비가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모의 시험을 보면 제가 조금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이래서 제가 오히려 아내를 약간은 사법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시험은 아내가 먼저 합격하더라고요. 먼저 합격하고 또 합격하고 가니까 조금은 저는 실망감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지만은 또 그 아내가 그 연수원 다니면서 굉장히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내요? 아니 두 분이 다. 저는 아버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었고 아내는
원래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내는 이제 부모님이 절에 다니다가 이제 아마 아내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혼자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가족 찬송, 식구들이 나와서 특송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대학 다닐 그때쯤에 제가 만날 때는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만나서 네. 이제 고시 공부도 하고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은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에 제가 시험을 합격했는데 98년 1월 달에 제가 연수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는 연수원 이제 결혼하면서 나왔죠. 예, 연수를 마치고 이제 법관으로 임용을 받아서 광주지방법원에 초임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예. 네. 그럼 그때 이제 법원으로 가서 네.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러면 주말을 자기 남편한테 당신도 네. 검사나 법관이라 되라고 권면은 안 했어요? 조금 했었죠. 그렇죠. 했었는데, 예. 네. 근데 저는 뭐 조금 이게 공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단점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공부 기간이 기니까 좀 약간 지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연수원 내에서의 경쟁도 사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1등부터 끝등까지 꼴등이죠. 뭐 등수를 쫙 매겨버리는데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됐고 또 시험을 공부를 한 10년간 하고 들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 해이해진 자세 좀 풀어지더라고요. 이제 너무 좀 체력적으로 제가 네. 그랬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변호사로 간다니까 부인께서 뭐라 그래요? 뭐 아내는 뭘 해도 괜찮다고 그랬었고요. 저는 사실은 조금은 공부를 할 때는 검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또 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뜻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내가 판사를 하고 여긴 네. 변호사를 하는데 네. 그러면 교회하고 인연 맺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수원에 살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고신교단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울중앙교회 저기 원남동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설교드렸어요. 그 교회를 이제 수원에서 서울로 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수원에서 계속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입학할 즈음에 여기서 계속 변호사를 하고 그럴 거면 아이도 학교를 이제 정해야 되고 하니까 마침 그 우리 목사님이 설립하신 기독초등학교 그곳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를 양육하자는 아내의 어떤 그런 또 생각이 있었는지 확고하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또 알겠다고. 중앙교회를 나갔어. 예, 2004년 10월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2014년 12월에 은퇴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마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신방을 와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 목사님 그때 신방 오시면서 현역에 있으면서 마지막 신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이가 그때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예배 보는데 기회가 두루맞고 대학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제분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딸은 대학교 2학년 나이고 아들은 이제 대학 1학년 나이고 그렇습니다. 네. 참 세상이 많이 흘러갔다. 예. 그렇죠? 세월이 참 네. 그러고 또 아내가 지금 저 판사를 하면서 네. 굉장히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내는 뭐 사실은 집에 가면 다른 많은 분들은 아내랑 이렇게 뭐 사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실지 않을까. 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법조인들의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불 속에서 변론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야 그런 사건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잘 때 좀 아내한테 이야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일체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어떤 뭐 일반적인 판례라든지 이런 거를 아내가 이야기해주고 할 때는 이제 있는데 사건에 관계돼서는 아내도 극도로 조심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따금씩 전화하면은 무슨 뭐 사건 부탁하는 줄 알고 녹음 틀어놓더라고. 그런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는데 그거 어디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그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아마 수원 가정법원에 근무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 사람이 완전히 이제 한국 시민이 예. 국민이 되는 네네.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예. 그때가 이제 그 판사 부장 판사님이 예. 예, 이제 책임자다라고.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뭐 예. 부탁 아니지. 예. 그냥 자기가 해줘야 될 일이니까 녹음기 끊었나 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임대진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또 목욕봉사를 하고 계셔서 때밀이 변호사라는 또 별칭이 있으신데요. 이 목욕봉사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우리 장애우들 중에서 이게 지체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장애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아니고 한 나이 40 전후가 되는 이제 좀 청년인데 목욕탕에서 늘 장난치고 막 이러니까 물 이렇게 목욕탕에 보면 또 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호스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 모양 만들어서 물 나오니까 거기서 늘 장난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옷 키를 제 손목을 끼고 있었는데 목욕을 마치고 나서 그 친구를 이제 옷 입는다고 나가는데 제가 손목에 키를 2개 끼고 있으니까 어느 게 저 키인지 깜빡을 하고 저 키를 뽑아서 이제 줘가지고 나가 보니까 제 옷을 입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까지 입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조금 네.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아마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목욕탕 내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또 목욕탕 저희 주인한테도 굉장히 좀 난감하고 미안하고 다른 손님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만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목욕탕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거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예, 일반인들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조금 이제 정상인들도 불편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장애 우들이 온다고 해서 불편해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장애 목욕봉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이 다 없어지고요. 같이 정말 저는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때 밀어드린 떼수건으로 꼭 제가 제 몸을 밀어야 오히려 그분들도 그 모습을 볼 때에 함께 됐다는 이런 마음을 느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 고려 이제 여기 듣는 사람들이 네네. 이제 고려파 장로교, 고려파 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굉장히 네. 엄격하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뭐 숙제도 일요일 날은 못 하게 하고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중앙교회 간다, 거기 이제 침례교인데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아버님은 제가 뭐 말씀드리니까 아버님은 크게 이제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집을 벗어나고 본인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버님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단 가는 것도 뭐 아버님은 특별히 뭐 전혀 어떤 뭐 거절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곳에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지 뭐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진 않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아버님은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네. 변호사를 벌써 몇 년 하셨어? 변호사를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사실 20년 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인께서 판사도 20년 하셨구먼요. 아니 부인은 22년째죠. 2년 먼저 합격했으니까 22년째 지금 법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법원장 네.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으로 올라가야 되고 네. 어차피 법관에 못 남았으면은 네.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 목표에 대해서도 아내는 그렇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 이렇게 늘 하는 얘기가 판사로서 판결문 쓰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판사였다 그러고 약간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야, 판사가 꿈이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저는 이제 뭐 교회에서 쭉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꿈이 판사인 사람을 별로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법대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판사의 꿈을 두고 입학했다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좀 신기한 듯이 쳐다봤고요. 근데 법대 온 친구들은 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대에 150명 중에 입학생이 150명이었는데요. 여학생이 5명 있었습니다. 5명이었고 또 시험을 합격한 우리 여학생은 제 아내 혼자만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판사 생활하고 애들을 키우고 예. 지금 애들 중에서는 뭐 법조인이 된다는 애들은 없어요? 자녀들 중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아이는 없었고 또 이제 지금은 어떤 이제 법조인이 되는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갈 즈음에 그러한 뭐 의사를 나타낼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법조인이 되라고 권유를 해보지도 않았고 아이의 뜻에 그냥 맡기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 처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출연자들의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시원시원한 목사님의 언변이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올해 9월에 아빠가 되는 예비 아빠입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에 만난 자매와 작년에 결혼을 하고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잉태해 주셨어요. 저와 아내는 태중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인 가정의 부모로서 먼저 무엇을 배우고 아기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또 크리스찬 가정이 하면 좋은 습관이나 규칙이 있다면 무엇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현 성도 올림. 오정현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으네요. 네. 네. 그 변호사님, 네. 이런 네. 신혼 부부에게 네. 자녀를 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지금 태중에 있다는데 태중이에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뭐 벌써 애를 네. 둘 키워서 대학에 네. 보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결국은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번 중앙예담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한다든지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서울대를 가든 네가 사법시험을 합격하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 성경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그 말씀을 결국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먼저 심기워 준다면 하나님은 그게 더해서 이 모든 것을 다한다는 추가로 공짜로 더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면 무엇을 구하는 게 선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이런 쪽으로 이제 더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런다면 아이의 양육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키워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정현 성도님,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미국 여자고 우리 태어난 애들은 헌혈하지. 네. 흔히 한국 사람들이 네, 말하는 네, 픽이라. 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집에서 애들한테 성경만 늘 읽어주고 영어 성경 읽어주고 네. 또 성경 얘기 책을 읽어주고 이제 그렇게 양육돼 가지고 두 아이가 다 목사가 된 것은 네. 엄마의 책임이 엄청 컸다고 봐요. 네. 왜 앞에 나서서 무슨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이런 거 관계 안 하고 네. 뒤에서 그냥 조용히 내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 사실 헌혈아를 한국에서 키운다고 하는 거는 보통 어려운 점이 아니죠. 네. 그 당시에 네. 네. 지금은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 뭐 사회에서 정부에서 배려도 많이 해주지만은 그때 걔들이 학교 가면 뭐 미국 놈 뱅코 네. 양키 뭐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집에 오면은 엄마가 따뜻하게 성경 읽어주고 또 성경 책 읽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그 크기를 가지고 이웃에 가서 애들한테 주고 이제 그것으로 자기가 인기 관리를 한 거라. 왜? 네. 옆에 집에는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장점을 네. 살린 네. 거지. 네. 그래 이제 지금은 둘이 다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이 태어난 아이에게 뭐를 보여줄 건가? 자기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성경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도 그렇게 따라할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감사일기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일기는 사실은 많이 못 써왔습니다. 사실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감사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감사일기를 첫 달에 이제 쭉 해가 바뀌면 몇 달을 쓰다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는데 정말 2019년도에는 끝까지 한번 써보자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쓰는 거 그 부분을 정말 꼭 실천하려고 다른 정말 변론 준비서면 쓰는 시간도 조금 빼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감사하기 좋고 애들한테 이제 매일은 못하는데 애들은 가끔씩은 불러가지고 가지고 와봐 같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성장하면서 분명히 보이지 않게 말씀이 심기어질 그럼 예를 들어서 임 변호사님이 매일 쓴다는데 네. 어저께 쓴 5가지 감사가 뭐예요? 어저께 쓴 뭐 그저께고 지난주간 쓴 게. 어제는 이제 보통 감사일기를 쓰니까 사실 일기처럼 되더라고요.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쭉 나가는데 보면은 어제는 또 이제 제가 그 중앙 예담학교에 가서 그 채플 시간에 예배 인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이제 감사 제목 찾아서 또 적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특히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일기를 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마치 이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연애 편지 쓰듯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적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서 부모님도 조금 이제 편찮으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매일 설령 이제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해도 전화 통화해서 감사하다고 적고요. 예. 오늘 이 극동방송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출연하신 것도 아마 오늘 감사 일기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나는 문득 네. 제 나이 올해 85. 야, 내가 스스로 목욕할 수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에 네. 누워서 거동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나이에 나가서 운동을 할 수 있다. 내 나이에 음식을 맛있게 사 먹을 수가 있다. 작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애들도 속 안 새기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손주 손녀들도 믿음 생활하는 게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 신앙이 병 들어가기 시작하지. 뭐 더 좋은 걸 줬으면 좋은데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거 뭐.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은 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오늘 또 오정현 성도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장로님 안 됐습니다. 그 아내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아내 자랑이요? 그런 아내 줘서 감사하고. 그렇죠. 아내는 싸운 적은 있어요? 싸운 적 있습니다. 싸운 적 많죠. 싸운 적도 많긴 한데 그 아내 자랑 부분은 이제 참 제가 이렇게 갖지 못했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내는 이렇게 가끔씩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열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아내한테 정말 많이 감사하고 또 아내도 보면 우리 방송국을 섬기는 거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아내가 저보다 더 모범적입니다.
예, 참 부끄럽긴 한데 뭐 헌금 생활도 그렇고 예,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철저하게 예, 말씀대로 먼저 이렇게 내 재물과 소산물도 드릴 줄도 알고 실천한다. 예, 실천하고 신앙 부분, 헌금 부분 모든 부분에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도전도 주고 또 더 많은 곳에 이렇게 또 저한테도 헌금을 하게 만들고요. 예, 또 이러한 기관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제가 뭐 당신 내 이렇게 힘든 거 알면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참 아내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넓혀준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 들더라고요. 방송을 듣고 말이에요. 네.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찾고 네. 있거든. 네네. 근데 어디서 누굴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네. 아, 저 양반 극동 방송에 나왔으니까 믿는 분이고 믿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연락을 하든지 네. 극동 방송으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주면 네.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임대진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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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